네, 얘기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아들이 그 수학 문제 푸는 팁을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려고 해서 찍는 시간입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푼 개수를 아마 대략 짐작을 하면 5만 문제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가 그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이 뭐냐면 자기 문제를 풀었으면은 보통 그 해당하는 번호만 쓰는데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계속 푼 문제를 1번부터 만번, 몇만 번까지 누적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한 3만 문제 풀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보다 아마 한 1.5배에서 2배를 풀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충 5만 문제를 풀었는데 그만큼 일단 수학이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 그만큼 풀다 보면 저절로 어쨌든 그 모든 공부가 수학 자체에 대한 공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답을 찾기 위한 공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답이 더 쉽게 나온다 하는 팁 같은 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5만 문제면 1년에 15,000문제는 잡아야 되고, 그러면 한 달에 1200개? 최소? 1200? 1000문제. 1000문제면 일주일에 한 300개? 한 달에 1000문제니까 30일에 1000문제니까 3일에 100문제는, 그러니까 하루에 3, 40문제. 하루에 3, 40문제. 하루에 매일. 3, 40문제면, 그럼 일주일이면 210문제. 그러면 일주일에 200문제. 그러니까 다른 시험도 보고 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빼면 자습 시간마다 한 50문제씩을 푼 거죠. 그러니까 300문제니까 하나의 문제집에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300문제 나오니까 한 권 일주일에 한 권 그렇게 잡아야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 5만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풀 때 예를 들어서 센이나 개념원리 같은 그런 한 3, 4등급 때에서 기초 개념을 쌓는 그런 종류의 문제는 많이 풀지 않았고, 거의 일품 1등급 수학 블랙라벨, 특작, 자이 프리미엄 그렇게 좀 1, 2등급에 맞춰진 그런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풀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게 그때 기억나는 대로 쭉 풀어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한 설명할 게 20몇 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아마 제가 알게 모르게 쓰는 거는 50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하는 것이고, 제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그것들은 아마 창투와 규례, 야매수와 그걸 보시면 간간히 그게 섞여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네. 일단 여기 루트가 나오고, 1번 팁은 루트가 나오고 극한이 나올 때 이걸 완전 제곱꼴로 바꾼다 는 뜻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 답을 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걸 합차공식을 쓰죠. 합차공식을 써서 위아래 똑같은 거를 플러스로 해서 곱해서 구하는데, 유리화 시켜야 되니까 이걸 유리화를 이렇게 시키지 않고 바로 여기 있는 이걸 완전 제곱꼴로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2분의 1 제곱. 그럼 루트가 벗겨지죠. 그럼 x가 이렇게 소거되면 2분의 1만 남습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이게 나름 수학적으로 이유가 있는데, 이 옆에 그럼 여기 4분의 1을 더한 셈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4분의 1을 더하던 100을 더하던 100을 빼건 상관이 없는 이유가, 이렇게 합차공식으로 하면 마지막에 최고차항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상수항은 어차피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하고자 하는 값의 극한값과 여기 4분의 1을 더한 것의 극한값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다음 2번, 이거는 그러니까 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그 방법이죠. 근데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나오는 거가
것과 확실하기 때문에 역으로 상수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쵸.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최고차항만 뽑아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출제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팁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걸 낼 때 마지막에 최고창으로 나눌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 푸는 방법이나 논리는 이해를 하는데 완벽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나는 이게 알겠어요. 답을 맞히는 건 알겠는데 저게 왜 더 가능할까라는 거가 수학적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네. 상수항을 더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것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게. 그 저런 문제에 예외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 푸는 동안은 안 봤다는 거죠. 5만 문제 풀에서 이렇게 해서 틀린 네. 경우가 없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이게 쓰는 게 항상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 안에 근원에 들어있는 게 2차여야 하고, 그리고 빼기로 연결이 돼 있어야 하고, 이 그 분모나 분자 이렇게 최고차항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도 루트 1이니까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이렇게 최고차항이 서로 빼질 때 이럴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x 제곱 플러스 x 빼기 x다 이런 모양에서는 쓰지 못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으로 잘 안 나옵니다. 네. 다음 2번은 부등식에서 같은 지점을 생각하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방면으로 응용이 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자면 fx가 x가 1 이상일 때 fx가 6 이상이다 라고 나왔으면 이렇게 의심을 일단 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f1일 때 f1이 6이 아닐까 네. 라고 의심을 하는 이런 같은 지점을 생각하는 부분. 오케이. 아니면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부를 때 네. 어떤 범위가 주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1부터 2까지라고 주어졌으면 f1을 넣어보고 f2를 넣어보고 뭐 이런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거나 아니면 사이에 있는 그 값 이 세 개 중에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만약에 어떤 어려운 확률 문제에서 A랑 B가 어떤 독립사건을 하는데 A가 그 독립사건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A랑 B랑 대칭이 되겠죠. 그 확률이 만약에 독립시행이 같다면 A가 더 많이 될 확률과 B가 더 많이 될 확률이 같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A랑 B가 동일하게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준 다음에 그걸 2로 나누면 A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은 지점은 당연히 이제 부등식은 범주고 그 다음에 뭐 등식은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를 확인하는 건 당연한 상황인데 그거를 문제에 풀었을 때 그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가 있다는 거네. 네, 근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죠. 그건 그냥 그 즉시 직관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경계값을 확인하는 게 문제 푸는데 항상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의 경우, 이 경계값을 확인하는 게 이런 기억, 니은, 디귿하는 합답형 문제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다음 3번을 하면, 증명 문제 하면은 형식이 이렇게 되죠. 어떤 식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고, 보통 수학적 귀납법이 가장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식을 쭉 써줬죠. K일 때, 이렇게 돼서 맞다. 라고 가정을 한다. 그렇죠. 가정. 그리고, 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되고 이 사이에 나가 껴있고 네. 보통 이쯤에 가가 껴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열이라면 A, K는 다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 가가 FK라 놓고 F1의 값 더하기 나가 GK라 하면은 G3의 값 이렇게 더해서 네. 이 결과값을 숫자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수능에서는 어쨌든 오지선다로 내야 하고 그 답은 딱 정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가끔 유리수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위에 나온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이다. 이거를 만약에 증명하는 문제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 식이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로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위에 거는 증명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참인 명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뭐 n에다가 n 플러스 3을 넣던 n에다 k를 넣든 해가지고 이걸 변형해서 밑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풀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큰 팁이 될 수 있는데, 아까 fk가 나오고 마지막에 가가 fk라고 하고 마지막에 f3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위에 이렇게 막 등호로 식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가운데 분명히 가가 껴 있습니다. 가 더하기 뭐 k 이고 밑에는 옆에는 k분의 1 더하기 k분의 2다 라고 하면 가를 이렇게 이 식에서는 간단하지만 가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식으로 딱 깔끔하게 나타내기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우리는 f3이라는 값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f3은 fk에다가 3을 넣은 값, 즉 가에다가 k를 3을 넣은 값이니까 옆에 있는 k에도 전부 다 3을 넣는 겁니다. 그럼 좌변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에서 1이 되고 여기는 k는 3이 됩니다. 근데 가라는 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가는 어쨌든 k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걸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고 3을 넣으면 가가 마이너스 2가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대입법입니다. 네. 그치요?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풀을 때 보면 n에다 1, 2, 3, 막 k에다 1, 2, 3 이렇게 식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숫자를 대입하면 단순화 시킬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도 전부 다 숫자로를 대입해서 쓰면 곱셈 공식 자체가 그냥 구단 계산하는 방식을 빠르게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증명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줄이는 데는 가치가 있겠네요. 네. 네. 다음 등비급수 도형 문제 굉장히 어렵죠. 그 정말 다양한 모양이 나오고 정말 지금까지 생각나는 모양만 진짜 몇백 개가 넘는데 그 많은 유형을 다 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단 이 등비급수 문제는 중학교 때 충실하게 돼 있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공통된 성질이 이 등비급수 문제를 푸는데 어떤 성질이 쓰이는지 그거를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풀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써놔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직각을 이용하는 거. 직각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삼각비라든지, 여기 나와 있네요. 삼각비라든지 아니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정도가 있겠고, 아니면 직각은 어떤 도형에서 높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부분,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거랑 이거랑 길이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삼각형의 합동 이용하는 부분 다양하게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엔 원 반지름하고 삼각비 이용하는 건 대체로 잘 하는데, 직각도 그렇고. 근데 합동인 모양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합동을 만약에 이 나머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잘 안 보이면 합동인 도형이 당연히 그 등비급수에 해당하는 도형은 합동이겠지만 이거 외에도 어떻게 잘 보조선을 그어서 합동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걸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것도 문제의 요소 중 하나인데, 어떤 도형이 도형 사이에 껴있는데 이 비율이 나왔다 하면은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뭐 2A라고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쵸? 그 보통 등비급수 문제 풀 때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되는 게 각이라고 그러는데, 각을 찾고 그 각에 대한 비를 찾으면 닮은 비를 찾고, 그래야 닮음과 합동을 둘 다 이용을 하니까. 그다음에 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지름 반드시 이용하고 접했을 때 직각이라는 걸 반드시 이용하니까 거기도 직각이 같이 나오죠. 그렇게 되다 보면
각이 나오고 비가 나오게 되면 삼각비를 활용해야 되고 삼각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직각에서 탄젠트 값도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풀이 순서나 점검해야 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저거를 애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도형 그 공식을 익숙하게 기억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진짜 저런 것 같아요. 합동, 닮음의 삼각형을 모양새를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돌려들어가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를 확정하지 않아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되는 게 각인데. 다음이요. 그리고 추가로 하자면 네. 이게 다른 건 다 풀었는데 정말 최상위권의 경우에도 이거는 중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비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막 30번만 빼고 다 완벽하게 푸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 등비급수 문제가 걸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런 학생들만 이거를 함수로 푸는 거를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어거진 부분인데 이 도형이 있어서 이거를 아예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이거 직선의 방정식하고 이거 원의 방정식하고 이거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네. 답을 만약에 시간이 막 30분 40분 남았는데 이 문제만 남았다 하면 이 방법이라도 써서 하면은 이 방법은 거의 확실하게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쓰고 그리고 이 5번은 답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어떨 때는 뭐 n의 개수가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ab를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a분의 b를 구하라기도 하고 또 뭐가 있지? a 제곱 아니면 3a. 자, 여기서 뭘 생각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는 2차 방정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근계수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a분의 b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랑 b를 모두 구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b만 정수인데 a가 만약에 뭐 2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이 모양으로 해야 분수가 안 나오겠죠, 답이. 왜냐면 평가원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 답을 정수로 내는 걸, 그것도 양의 정수로 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a제곱이 나왔다 하면은 왜 a제곱으로 굳이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그래서 a가 음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푸는 과정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3a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a가 만약에 그냥 2예요. a가 만약에 2면 3a를 구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a가 3분의 7 뭐 이런 거기 때문에 3a를 구하라고 한 거죠. 분모를 없애기 위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5번의 가치는 답을 구하라는 답의 형태나 답의 모양을 보고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왜 그런 형태로 구하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공부 중에. 네. 네. 6번은 생활 응용 문제에서 상수를 1로 두라고 했는데, 생활 응용 문제를 보면 형태가 어떤 변수값이 있고, 이 옆에 상수가 붙습니다. K가 붙고 C가 붙어요. 그리고 상수인 건 상수라고 표시를 반드시 해줍니다. 옆에 괄호로. KC는 상수이다. 그럼 이 상수들을 전부 다 1로 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 정말 예외적이고 어려운 경우에만 이 상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거의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왜냐면 이거는 생활 응용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에 드릴로 이렇게 팔 때 이 파지는 정도 이게 어떤 상수로 있겠죠. 정도가 상수로 있을 텐데 이 상수는 분명히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막 소수 막 10제짜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구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풀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상수가 다 복잡하기 때문에 아니면 심지어는 막 이걸 전공한 사람이 나중에 막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연구했는데 이거 상수가 이게 아닌데 왜 이걸로 했냐 라고 하니까 보통 문제에서 구할 때 상수를 1로 놔도 관계가 없게 문제를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빼기 b를 구하라고 하든지 a분의 b를 구하라고 하든지. 그래서 상수끼리 이렇게 cc 있으면은 이렇게 소거 되게, 아니면은 뭐 더하기 k가 있으면은 이렇게 소거가 되게, 이렇게 문제 형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상수를 1로 놓고 풀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0으로 놓으면 곱해지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냥 정수로 놓은 다음에 1로 놓고 항등원처럼 활용해가지고 상수를 그러니까 있는 거로만 인식하고 네. 그 무시하고 풀으라는 얘기네. 네, 그냥 1로 다 바꿔도 돼요. 문제에서 저거는 이제 개인이 확인을 해야 되겠네. 불안해야 되니까. 문제 근데 상황마다. 이렇게 1로 놓고 그냥 풀어도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저는 없었어요. 다음에요. 그럼 7번은 그래프는 그리면 무조건 이득이다. 이미지로 생각하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릴 수 있는 문제다 하면 내가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 이상, 근데 보통 수학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간이 촉박한 점수 때는 정말 드물거든요. 보통 뒤에 몰라서 못 풀거나 아니면은 이걸 풀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는 보통 20분 정도가 남아요. 검토 시간이 어차피. 그럼 그 경우에도 이때 활용하시면 되고, 이 시간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함수가 나왔다. 그럼 그걸 그래프로 그려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릴 수 있으면 무조건 다 그리세요. 가능하면. 실수를 이것만으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줄여주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좀 많이 간과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규분포 문제의 경우에 그냥 이게 워낙 쉬운 문제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Z는 뭐 2 이상이면은 그냥 어떤 숫자다라고 딱 때려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전 일일이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기다 하니까 이 0.5에서 이 부분 빼는 거다라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이러면 실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수능 때 이런 게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계산하다가 이걸 반대로 계산한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검토할 때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수월합니다. 이거고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식을 쓰는데 식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완결돼야 수학적인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식을 억지로 외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에서 그래프가 식. 네, 다음이요. 8번은 간단히 말하면 AK가 1부터 N까지 더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합골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Sn 빼기 Sn-1 이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네. 바로 여기서 A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설명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나중에 30분짜리로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랑 밑에 나온 이 fx 플러스 fy 이거를 뭐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시던데, 이거를 이런 형태가 나왔다 하면은 보통 막 어려워하는 데를 x 플러스 h 빼기 fh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굉장히 복잡하게 이거를 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거를 다 생략하고 그냥 이 형태에서 그대로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랑 이거 설명은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다음 로피탈은 학원 좀 다녀봤다 하면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건 그냥 극한일 때 만약에 이렇게 최고창이 똑같으면은 이게 b분의 a가 나오죠. 근데 이걸 양쪽을 미분해도 최고차이 똑같아. 네, 그래서 최고창이 똑같아서 이게 그냥 극한값을 구할 때 미분해도 된다, 그게 로피탈이다,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쓸 일이 없어요. 없기는. 근데 쓰면 편한 문제가 분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마 수능엔 내지 않을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피탈은 언제 쓰이냐, 제 생각에는 이 식을 이해할 때 한 번 정도 쓰입니다. 이 3분의 1로 금방 빠지는구나. 이거를 F4가. 만들 때 이게 프라임 4를 변형시킨 거를. 이거인 이유,
이 위아래를 h에 관해서 미분을 해보면 나옵니다. 밑에를 h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3분의 2 f 프라임 4 1 f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어쨌든 h 날라가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로피탈을 적용하면. 근데 형태상으로 그냥 이해를 해도 되긴 한데 그래서 이 정도밖에 쓰이지 않는다. 로피탈은 많이 얘기를 해서 친구들이 그래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이런 형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게 0이다 이렇게 놓고 위아래 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전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위에 식을 그냥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이게 소거가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소거시키는 모양을 만들어서 하면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이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꼴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교점 구하는 거 교점 이거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이 그래프는 이득이다 이거랑 연결이 되죠. 저 11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2차 함수의 근해 공식 이렇게 나오면 x축과 2차 함수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고 교점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식 두 개가 있으면 같이 두 개를 놓고 이동시켜가지고 이항해가지고 치면 어쨌든 근해 공식을 구하면 교점만 구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교점을 구한다는 건 x축과의 교점을 구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보니까 따로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초등급애들이. 자, 다음이요 12번. 질문 없나요 아직? 네. 12번은 문제에서 등차 아니면 등비라는 말이 나왔다 이러면 반사적으로 중앙을 떠올려야 합니다. 등차 등비는 등차 수열에선 등비 중앙 등차 수열에선 등차 중앙 등비 수열에선 등비 중앙. 이게 문제의 핵심 키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등차 나오면은 보통은 이거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등비가 나오면 이거부터 보통 생각해서 막 식을 복잡하게 푸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을 사용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왔어요. 이 합이 나왔고 그리고 A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A3을 만약에 구하라고 했으면 이거를 막 식으로 막 2A 플러스 4D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문제를 보면 이거랑 이거 더한 거는 A2하고 A4인가? A4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더한 거에 이거 빼주면 바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은 기본적인 그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등차중앙 등비중앙이 의외로 많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배우긴 하는데 그냥 그 문제풀이에서 활용을 적게 하니까 네, 유형에 매몰돼가지고 그 중앙을 쓰라고 대놓고 놓은 문제만 활용을 한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활용할 여지가 많다고요. 네, 좋죠. 그리고 13번은 등차 등비 얘기인데 똑같이 등차 등비 수열이 이렇게 있으면 A, B, C, D, E, F가 만약에 이게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씩 묶은 것도 등차 수열이고 세 개씩 묶은 것도 등차 수열입니다. 이거 두 개를 활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고. 다음 특수화는 14번 특수화는 이게 어떻게 보면 1등급이 되기 위한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급이라면 그리고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특수화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보통 우린 일반화에 익숙하죠. 그래서 만약에 A1, A2, A3 이렇게 수열이 있으면 이걸로 AN이라는 수열을 만든다. 이게 일반화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하는 게 특수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강력하냐면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기억나는 게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억, 니은, 디귿이 굉장히 막 어려워요, 따지기가. 그런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걸 생각했습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fx가 x일 수 있겠다. 그럼 굉장히 간단하죠. x와 y. 네, fx가 x면 이 식을 충족해요. 그거를 딱 직관적으로 알아서 이걸 딱 뽑아내요. 이게 특수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fx가 x라고 딱 확정이 되면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이 진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일반적인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제가 만약에 이 식을 넣었는데 기억이 이 식을 넣으면 맞다고 나와요. 근데 실제 답이 만약에 틀린 거다 라고 하면 항의를 할 수 있어요. fx가 만약에 x인 경우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지 않느냐, 근데 왜 이게 답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따질 여지가 있죠. 근데 평가는 이런 걸 남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넣어서 니은을 했더니 만약에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니은이 만약에 원래 맞는 거였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 fx가 x인 경우가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지 않는 발레가 되는 셈이니까. 그래서 이 특수화를 해서 답을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거를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발레인데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반화를 다 이해해야만이 거기다 발레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 근데 발레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걸 다 완전히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화라는 것은 발레를 꼭 집어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 확실히 1등급 되겠네. 시간도 절약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해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찍어낼 수 있는 거니까. 네, 애초에 특수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머지 수학의 모든 요소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 1등급 되려 당연히. 감을 잡았다는 것. 자기가 만약에 이런 특수화를 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등급이 아니다 하면 문제를 적게 접한 겁니다. 네, 머리는 좋은데 좀 더 어려운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 그 1등급이 저절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소양 중 하나입니다. 근데 경험치가 모여서 된 발레 집합도 집합이라고 해서 말이 되게 못했어. 그리고 발레는 네, 당연히 많이 쓰이는 발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이걸 따로 외워놓으면 좀 편하죠. 진짜 많아봐야 한 문제집 10권에서 발레만 뽑아봐야 50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레를 형성시키는 능력이라는 건데 좀 대단한 거. 네, 다음 거야. 경품 추천 원리는 뭐냐면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검은 공이 하나 있고 흰 공이 쭉 있어서 99개가 있어요. 그런데 총 100개죠. 총 공이 100개가 있는데 100명의 사람이 A부터 A100까지 있는데 A1부터 A100까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차례대로 하나씩 뽑습니다. 공을 차례대로 하나씩 뽑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A39라는 사람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몇일까요? 100 곱하기 이렇게 쭉 해가지고 39번째로 뽑으면 100 곱하기 99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100분의 1이 39개인가? 100분의 1을 39개 곱해야 되나? 아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이게 경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경품 추천 원리인데 이런 말이 진짜 있는지 모르고 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경품이면 공이 100개인데 그 중에 경품을 뽑는 거죠. 근데 경품 추첨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A1이라는 사람부터 100까지 이렇게 쭉 줄을 섰습니다. 쭉 줄을 섰는데 A1부터 뽑아요. 근데 이 확률이 있겠죠, 어쨌든 뭐가.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뽑는 사람이 첫 번째 뽑는 사람하고 확률이 다르다 하면 앞으로 가려고 싸우겠죠. 그러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뽑는 사람이 세 번째 뒤로 갈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하면 다 뒤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A1부터 A100까지 다 확률이 같습니다. 네. 한 명권으로 하면 되네. 네, 그래서 A1하고 똑같아요. A 1번째 사람이 이거 뽑을 확률 100분의 1이죠. A100도 100분의 1이고 얘도 100분의 1이에요, 다. 그렇게. 예, 이게 확률 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률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이렇게 공이 3개 있는데 이런 거를 굉장히 그 확률에 많이 나온 경우거든요. 4개가 있는데 검은 공이 뭐 하나씩 뽑는데 세 번째 뽑힐 확률
뭐 두 번째 뽑힐 확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걸 기억해 두면은 문제에서 활용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16번은 확률 곱 5어 전부라고 돼 있는데, 이 전부는 그냥 제가 부르기 쉽게 이렇게 써놓은 거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전체 부분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분수도 그렇죠. 네.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 전체 경우의 수랑 부분 경우의 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확률의 곱을 구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확률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풀이 방법이 있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 확률은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고, 이 확률은 하나만의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각 확률 간의 곱 또는 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원리를 생각하면 같은데, 어쨌든 풀이 접근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어요. 또 이게 세분화가 되는 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경우를 많이 나눠야 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확률의 곱으로 구하고 이것만 전체 분의 부분으로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만큼만 곱으로 구하고 또 이만큼을 전체 분의 부분으로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궁무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문제 풀이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문제를 전체 확률분의 부분 확률로 풀려고 했는데 안 풀린다 하면 그 문제가 확률 간의 곱으로 풀면 더 쉽게 풀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볼 때 이 둘 중 한 가지 방법만 생각을 하는데, 이 반대를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둘 중 어떤 것일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그 시험 볼 때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학습 방법에 있어서 확통 단원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걸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통 단원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최소 1등급 이상, 이 방법을 연습하면. 어떤 방식이냐, 내가 어떤 문제를 이미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확률의 곱 방법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대신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 경우의 수, 이걸로 풀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 경우의 수로 풀었으면 확률의 곱으로 풀고, 이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연습이 되냐면, 30번, 수능 30번에 만약에 경우를 막 7가지 이렇게 나눠서 푸는 문제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구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버리는 경우인데, 확률의 곱으로. 이건 어떤 거에 도움이 되냐면, 어려운 확률 문제가 나와서 이 확률 문제는 경우를 막 나눠서 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률의 곱으로 싹 다 날려버리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은 좀 경험적인 건데, 제가 지금까지 풀어본 바로는 경우 확률이나 뭐 점 같은 거 세는 경우, 개수 세기 문제, 아니면 뭐 확률 경우 나누기 경우에는 10가지까지는 해도 돼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10가지까지는 그냥 직접 쓰면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열 같은 걸 구할 때도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뭐 나와있다, 이렇게 나와있다. 그러면 그냥 한 10가지까지는 좀 무리더라도 한 7개, A7까지는 직접 구해보면 거기서 은근히 규칙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하라고 했는데 10가지는 해야 되는구나. 정말 어려운 문제는. 근데 일반적으로 한 95% 이상이 5가지까지 해도 되고요. 진짜 정말 어려운 30번이나 21번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가 10가지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0가지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건 풀이 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문제를 다시 읽어보는지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18번에 확률 곱, 이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됐다고 치고 이후 순서 바꾸기, 이 순서 바꾸기는 위에 또 경품 추천 원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있고 여기에 5명이 앉습니다. 근데 5명 중에 A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짝꿍이라고 치면 A와 B가 짝꿍이 아닐 확률, 이거를 만약에 전체 부분의 부분으로 구했다고 치면 일단 6개 중에 5개를 일단 뽑아야 될 테고, 거기에다가 뭐 A와 B가 짝인 경우로 해서 뭐 6건으로 해도 될 테고, 짝이 아닌 경우로 해서 그냥 직접 구해도 될 텐데, 어떻게 하든지 계산이 일단 복잡하죠. 그런데 이거를 확률의 곱으로 구하면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A는 이 1부터 6까지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아무 데나 앉아도 됩니다. A가 앉는 경우. 그리고 B만 생각하면 되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나머지에 어떻게든 앉을 테니까. B가 앉은 경우. 근데 A가 6분의 6이니까 이 중에 여기에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B가 가능한 경우는 5가지 중에 4가지죠. 그래서 확률은 그냥 5분의 4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가 막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자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라면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뭐 따로 해줘야겠죠. 여기 앉았을 경우, 여기 앉았을 경우, 여기 앉았을 경우, 이렇게 따로 경우를 나눠줘야 하고요. 아, 됐다 치고. 네. 그게 6분의 6이면 어디서 앉아도 네. 상관없구나. 그래서 됐다고 치고 하는 겁니다. 확률 곱하기.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를 고정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게 바뀔 여지가 있다, 이거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순서를 바꾸는데, 만약에 A가 B와 짝이 아닐 확률이 아까 뭐 5분의 4였어요. 그러면은 C와 B가 짝이 아닐 확률도 5분의 4겠죠. 그게 경품 추첨의 원리입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어도 확률은 똑같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화해서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리가 똑같이 6개가 있고 이번엔 6명이 앉습니다. 근데 A가 B와 짝이 아닐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5분의 4예요. 왜 5분의 4냐면, 아까 말한 이 앉을 자리 이걸로 해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리 6개에 6명이 앉죠. 그러면은 A는 어쨌든 B부터 C, D, E, F, B부터 F 중에 한 명과는 반드시 짝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냥 A를 이렇게 이 5가지 자리 중에서 붙이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4가 돼요. 이 경우에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B부터 F까지 중에 누구와도 짝이 될 확률이 같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B는 5분의 4다. 5분의 1이다. 그게 경품추첨의 원리를 좀 응용한 부분이죠. 다음 19번은 실질적인 문제풀이보다는 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과정인데, 만약에 근데 이게 직접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틀렸던 문제인데, 이게 빼기였다. A제곱 빼기 2A. 네, 잘 보시네요. 이렇게 모양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2의 x제곱이 공통으로 나타나니까 이걸 a로 치환을 하면 a제곱 빼기 2a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러면. 그 다음에 K를 네, 왜냐면 우린 지수함수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래? 그렇구나. 네,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못 풀었거든요. 그거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안 배웠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당연히 알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치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식을 계산하는데 그 식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럼 이걸 그냥 a라고 치환을 하고, 뭐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빨라지겠네. 네,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딱 써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풀이 과정 쓰는 시간을 1초라도 단축을 시키는 거죠. 이런 스킬로. 이걸 어떻게 치환을 할지는 능동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치환을 잘하는 능력도 그 전체적으로 좀 더 수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 함수 방정식, 이거 직접 구하는 건 나중에 따로 찍을 거고요.
그리고 21번은 뭐냐면 그냥 좀 간단한데 이거는 fx랑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fx가 만약에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연속이다 하면은 g1이 0이면 됩니다. 왜냐면 fx가 만약에 1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해도 gx가 만약에 이거면 그냥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똑같이 0이 되니까 다 곱해지면 0으로 딱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0 곱하면 연속이 되는 거. 이거는 근데 뭐 선생님들께서도 실질적인 팁으로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모른다 하면 2등급 이상은 아닐 겁니다. 제가 감히 추측하건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삼성 그냥 아까 한 거 아니야? 절대값 A였는데 보통은. 네, 그쵸 뭐.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넓이 있으면 이거 구하는 거. 네, 설명을 하자면 이게 2차일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면 베타에서 알파 빼가지고 세제곱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2차인데 만약에 이게 ax 제곱으로 시작한다 하면은 절대값 a를 곱해줘서 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이 공식을 어떻게까지 응용할 수 있냐면 제 감인데 방금 문제를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마이너스 2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fx라고 했을 때 이게 gx다 라고 하면은 g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gx를 그냥 대충 그리고 이 식을 사용해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냐면 일단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겠죠. 그리고 이 넓이랑 같아서 빠질 테니까 0일 때도 0이겠죠. 근데 이 부분 넓이는 어쨌든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딱 꺾여가지고 0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넓이랑 같으니까 여기 사이고 4일 때 이렇게 여기서는 양의 넓이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2부터 꺾여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그럼 이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일단 알파 베타는 다 나왔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 0 여기는 0에서 4 그럼 알파 빼기 베타 하면은 일단 여기서는 6분의 8이 나오고 그래서 a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6분의 4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a, b를 여기서 구할 때 이 기울기는 어쨌든 2x죠. 그러니까 이걸 적분을 했으면 x제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는 1이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적분을 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것이다. 이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빼고 2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일일이 적분하지 않고 좀 직관적으로 빠르게 구했습니다. 이 좌측 함수하고 x 0보다 작은 함수하고 큰 함수하고 이게 f 프라임 x인데 네. 이거를 2차 함수로 만들면서 두 개의 영역의 2차 함수의 적분을 활용해서 a를 구하고 알파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값을 저 공식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걸 정말 잘 활용한 사례죠.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푸는 원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갖고 이게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는 건데 애들 가르치다 보면 또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자꾸 질문하고 못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더 요령 있는 거는 학생이 문제를 더 많이 풀어서 실제적으로 이걸 더 이렇게 쓴다는 거에 대한 경험치가 더 많은 건데 이게 그럼 애들 가르쳤을 때 이걸 했으면 이 단계 했으면 하는 건데
이 정도까지 다 활용을 하려면 확실히 경험치가 누적이 돼갖고 1등급에 접어들어야 되겠네. 근데 일반적으로 등급 낮은 애들도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야 1등급으로 접어드는지에 대한 팁으로 저장을 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